자, 이번에는 343번입니다. 초기 단계로 옳은 역할을 모두 고르래요. 자, 목표 설정하는 건 얘는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소개하고 라포를 형성해야죠. 이것도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걸 토대로 하여 응집력을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의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얘는 종결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을을 뺀 나머지가 맞습니다. 344번입니다. 집단을 준비, 계획하는 단계의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단 성원들을 선별할 건지 참여 자격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진행할 건지 코워커를 둘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집단 성원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하고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할 건지 그 절차도 미리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회기로 진행을 할 거고 언제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날 거고 몇 시에 만날 거고 어디서 만날 거고 각 회기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거 다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345번입니다.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래요. 자, 신뢰감 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은 초기 단계의 필수입니다. 자, 근데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한 과제에 피드백을 주는 건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개별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지만 중간 단계부터는 집단 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역동 이게 중요해지고 그걸 위해서 필요시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인 자기 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중간 단계가 됩니다. 자, 직면이나 해석 기법은요.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346번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사정할 수도 있고 표준화된 척도들에 체크해달라고 해서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집단 사정이 가능합니다. 347번 중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집단 성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언제 하죠? 종결된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결 후 한 달 혹은 3개월 뒤의 일이기 때문에 얘는 중간 단계 개입 기수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 3, 4, 5 모두 맞고요. 자, 348번 종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다 고르래요. 집단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종결이 아니라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걸 빼고요. 니은은 틀려요. 이 중에서 니은이 들어간 걸 빼면 답은 기억 니은만 봐도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결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게 종결 단계의 과업입니다. 349번 종결 단계의 과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고 자기 노출의 기회를 갖는 건 얘는 종결이 아니라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얘는 종결 단계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럼 2, 3, 4 중에 답이 있네요. 자,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개방적인 토론의 시간을 늘리는 거 이거는 중간 단계죠. 그렇죠? 물론 공통의 관심사 속에서 응집력을 형성하는 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개방적인 토론 시간을 더 확대하는 건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통해서 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 혹은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번 집단 성원들을 상호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거, 도식화해서 표현한 거 이걸 소시오그램이라고도 하고 얘를 사회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선호하고 무관심한지
배척하는지, 그 다음에 끼리끼리끼리 선호하는 사람들을 하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단 내 하위 집단이 형성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1번 소시오그램을 통해서는 누가 누구를 선호하는지 호감도를 알 수 있고요. 끼리끼리 친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척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를 소시오그램으로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맞는 거고요. 35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 사정도구는 두 개의 상반된 형용사를 양쪽에 배치를 한 후 그 중에 여기 이제 7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 2, 3, 4, 5나 혹은 6, 7까지 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활기찬, 얘기는 내게 무기력한 이런 식으로 유쾌한 혹은 불쾌한 뭐 이런 거 해서 어느 쯤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그래서 집단 성원들이 나머지 동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을 의미 분화, 의미 차별 혹은 의미 변별 혹은 어의 변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5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 사정도구는 집단 성원들 간의 관심 정도를 이제는 수치화하는 거예요. 개별 성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는지를 1에서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면 각 성원들이 나머지 성원들로부터 받은 점수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평균 내면 이 사람은 뭐 3.5점, 이 사람은 2.7점 이런 식으로 호감도에 대한 점수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집단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소시오그램이 아니라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자, 얘는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런 식으로 수치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소시오그램을 그릴 때에는 소시오메트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354번 집단 사정을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성원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행동 그리고 비기능적인 행동을 파악해서 개인별로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죠.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어떻게 결탁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관심이 없는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휘차별 혹은 의차별 척도는요, 서로 다른 상반된 형용사 내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352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듯이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옳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소시오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차트는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현재 타인들과 어느 정도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철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수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집단 성원들 간 발생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상호작용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이야기 주제, 그리고 집단 활동에 대한 성원들의 태도 등을 통해서 집단에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규칙 혹은 규범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55번 집단 성원 간 관계를 파악하는 사정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건 상호작용 척도가 되는 거죠. 차트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성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이 아니에요. 얘는 상호작용 차트는 빈도를 기록을 할 뿐이지 인식 정도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판단할 때는 의의차별 척도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은요, 그림을 통해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하위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목적 달성 척도는요,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했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지 그걸 위한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성원과 가장 호감도가 낮은 성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가장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주는 건 소시오메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원들로 받은
부터 받은 호감도 점수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6번 집단 사정을 위한 소시오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성원 간 호감도를 질문하는 것은 이제 소시오메트리에서 이제 수치로 물어보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소시오그램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감도에 대한 질문 자체가 화이 집단을 형성함으로 피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성원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니죠. 소시오그램은요. 집단 성원들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 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기초로 소시오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거예요. 선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성원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어휘 차별 척도인데요. 상반된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상반된 입장의 중간에 있는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쯤 되는지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 명확한 표현일 겁니다. 357번 집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자존감이 얼마였는데 나중에 얼마더라 해서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개인들의 주관적인 증언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는요. 요거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개입 전 후에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했을 때의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또 개입 후 여러 번 측정한 값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서 개입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 집단 면접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델파이 조사는 수요자를 직접, 즉 프로그램 참여자를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방법이에요, 주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델파이 조사임으로 그러므로 집단성과 평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델파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357번 집단 사정 도구의 활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소시오메트리는요. 개별 성원들의 행동 패턴이 아니라 선호도 혹은 호감도를 분석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그램은 상호작용 빈도가 아니에요. 역동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빈도를 측정하는 건 상호작용 차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표는 집단 사정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어떤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이런 거를 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집단 성원들에 대해 상호평가할 때는 의차별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차트는요. 성원들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요만큼밖에 참여 안 하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빈도라는 게 결국 참여의 정도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차트를 통해서 참여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의차별 척도를 통해서 하위 집단 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의차별 척도는 서로 다른 성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양극단에 형용사를 배치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